부수자산과 관련된 정보로는 그 총 발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 내용은 어떻고, 사용된 코드에 관한 버전 정보, 그리고 코드 오디시라고 하는 코드 감사를 거쳤는지, 제3의 기관이 가치 평가를 한 보고서가 있는지, 부수자산에 대한 그 법적 주의, 법적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른바 맞춤형 공시인데요. 그 다음에 이 엔실러리 에셋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일반 상품으로 법적 추정을 합니다. 법적 간주인데 이 법적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예컨대 SEC가 이것은 증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보이면 법적 추정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Rebuttable Presumption 이라고 하는 반증 조건부 법적 추정이다, 이렇게 개념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수자산의 일반적인 트랜잭션은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은 CFTC가 갖게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발행인이 아닌 자, 그리고 발행인이 통지하는 법인체가 아닌 자는, 그리고 발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아닌 자는 이 부수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발행자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 플랫폼들이 이 엔실러리 에셋을 증권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보충적인 규정이고, 그 공시 의무를 발행인에 대해서만 부과하면 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고려가 반영된 조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미스 법안에서 또 재미있는 것이 소위 자발적인 공시입니다. 자발적인 공시 규정도 두고 있고요. 부수자산 발행인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SEC 채널을 통해서, 그런 조항이 있고, 또 SEC에 대해서 1년에 반기 공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시 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거래 규모와 제3자의 경영적인 노력이 있느냐 여부가 공시 의무를 이제 촉발하게 되는 조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요건, 즉 지난 12개월간 이 현물 시장에서 부수자산의 1일 누적 평균 거래 규모가 500만 달러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부수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의 기업가적, 경영가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서명, 증명을 해보이면 SEC가 그런 사실관계가 타당하다고 하면 승인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고, 한번 거부되면 다시 180일 이내에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SEC는 청문을 한번 하고 그러한 그 사실관계 입증이 제대로 맞는지, 상당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펴봐서 공시 요건을 종료하고 완전히 커머더티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은 이 법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중간에 제3자 그 프로젝트의 발행인 등이 발기인이라든지 주된 그 행위자들이 이 부수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이제 성립되면 그 공시 의무를 해제하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과도한 공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디지털 자산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루미스 질리브렌트 법안은요, 이 커스터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디지털 자산의 수탁 보관, 커스터디와 관련해서 요건을 현대화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고객보호 규칙이 있어요. 그 증권 중개업자, 디지털 자산 증권도 중개업자가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으로부터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한 통제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즉 상업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이버 보안 실무를 사용하면 그 완전한 통제권 확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자산운용사처럼 투자
자문업자들이 고객 자산을 대신 운영해주면서 커스터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새로운 요건, 기술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그런 커스터디 규칙을 현대화하라는 요건도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사업체 내에서 전통적인 증권 그리고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그리고 부수 자산에 해당되는 디지털 자산을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커스터디 활동에 필요한 그 가이던스를 SEC가 270일 안에 제시하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EC는 이렇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인 증권을 취급하는 라이센스를 새로 줄 테니 그런 특정 목적의 브로커 딜러만이 디지털 자산인 증권을 취급할 수 있고 기술 역량을 갖춰서 해당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잠정 규정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2020년 12월에. 이러한 요건은 단일의 동일한 법인체 내에서 전통적인 증권도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적절한 칸막이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디지털 자산 증권, 디지털 자산인 부수자산 그리고 나아가서 전통적인 증권 이 세 가지를 같이 커스터디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혁신 법안이죠. 이 법안은 유로존의 미카 법안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밀하고 깊이 있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제를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관계당국, 또 사업자들, 산업계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좋은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투버센 인사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관심 있는 토픽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